금융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많은 공급이 지어지는가가 문제인 거고요. 그곳에 전월세 공급도 원활한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는 수요도 여전히 많고 공급이 적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규제 억제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전세가율이 낮을 때는 그 대출 규제가 좀 먹힐 수가 있어요. 정책들을 한번 보면서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 시점을 언제로 잡으실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올해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약간 가능하면 좀 금액대별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형 차주에게 가산금리를 부여해서 최종적으로는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부담스럽잖아요. 여튼 부담스러우면 대출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 계산을 할 때, 처음에 실행해서 나갈 때 이 가산금리를 붙여서 대출 한도를 최대한 줄여서 나가겠다. 왜냐하면 대출 총량 규제에 있으니까요. 그 일환으로 나온 게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 변동형 차주의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정형 대출을 찾습니다. 이제 대출 한도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근데 은행 내에서는 이 고정형이라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쭉 장기 고정금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도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은행 내 고정금리 상품은 혼합형, 즉 5년 동안 고정이고 그 뒤가 변동으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과, 그다음에 주기형 상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주기형 상품이라는 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5년 고정이고 그 다음은 다시 변동, 그 다음에 다시 주기적으로 5년, 이렇게 퐁당퐁당식으로 고정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고정형, 주기형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변동형의 기간이 가장 적게 들어가니까 대출 한도가 가장 적게 줄어드는 거예요. 즉 주기형일수록 대출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내에서 변동형, 주기형, 그리고 이제 혼합형 중에 대출 한도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여전히 주기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이 주기형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 주기형 상품에 대한 금리적인 메리트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형이나 혼합형보다 낮게 형상을 해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도도 많이 주는데 금리도 괜찮네. 지금 이제 4%대 초반이나 3%대 후반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매매 금리, 그리고 생활자 금리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수요와 이제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을 받기 위한 소비의 이제 그러한 요구가 이제 충족이 되어서 지금 주기형 상품이 여전히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4%의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연봉의 6배 정도가 1금융권 은행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연봉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DSR 40% 내로 들어와야 1금융권 은행에서 이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는 좀 더 대출이 안 나가거든요. 왜? 가산금리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규제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0.75% 붙어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1.2%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더 대출 한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도권 기준에서 연봉 대비 한 6배 정도가 1금융권 은행에서 나온다. 즉 5천만 원 연봉자면 한 3억 원 정도 대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2금융권에 가면 DSR 50%까지도 풀어주기 때문에 좀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7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7배에서 7.5배 정도가 이제 보험사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수협, 농협, 이러한 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연봉, 같은 차주의 조건이면 대출 한도가 급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보험사라든지 이러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알아보시는 게, 2금융권 주담대를 받는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금리나 한도 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2금융권도 이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도 비슷한 편이에요. 4%대 초반으로 이제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품 발품 등을 통해서 여러 은행 중에 나한테 대출해주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급여 이체를 받는 그 은행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DSR 50%까지도 줄 수 있는 은행들도 좀 포괄적으로 알아보시면 좀 더 많은 대출 한도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봉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배 정도가 나오니까 1금융권 은행에서는 6억 원 정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 2금융권 하면 한 7억 5천 정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2단계 때는 지금 기준 이제 1.2%의 가산금리가 붙었을 때의 기준인데 이게 스트레스 3단계가 되면 사실 수도권에 1.2%보다 더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1.5에서 최고 3%까지도 붙인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대출이 나온다라고 발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산금리를 얼마나 붙일지를 4, 5월 중에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발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최저로 1.5는 붙는다고 했으니까 1.5에서 3% 내에서 붙겠네.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다시 토어제로 묶이면서 좀 조용한 편이고 대선 전에는 조용하기 때문에 많은 가산금리가 수도권에서도 붙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1.5 이상은 붙을 거다. 그러면 연봉 1억 원 기준으로 아까 1금융권 은행에서는 한 6억 원 정도가 대출 나왔잖아요. 근데 한 5억 8,700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1.2%의 가산금리일 때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산금리가 붙어서 내 대출 한도를 줄일지는 한번 이제 발표가 나오는 걸 보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지방은 확실히 이 가산금리를 덜 붙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확실히 DSR 3단계 이전에 움직이시는 게 대출 한도나 금리 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DSR 3단계가 적용되면은 네. 대출의 이제 크기 자체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금리도 좀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부동산 시장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자유시장 경제, 즉 이제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시장에 맡겨두면 사실 큰 혼란이 없을 텐데 지금은 사실 서울에도 그렇다 할 공급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특히 26년에는 더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공급이 많다,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수요 반영을 잘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많은 공급이 지어지는가가 문제인 거고요. 그곳에 전월세 공급도 원활한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는 수요도 여전히 많고 공급이 적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규제 억제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전세가율이 낮을 때는 그 대출 규제가 좀 먹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 때 그랬거든요. DTI 규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이제 예로 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전세가 그래도 싸네 해서 사람들이 이 DTI 규제가 들어가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급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장 상황이 맞물려서 이런 대출 수요 억제책이 좀 시장에 효과를 거뒀던 건데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도 서울 매매 가격 대비 한 70%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갭이 줄어드니까 이럴 바에야 나중에 대출이 더 안 나온다는데 지금 집 사두자라는 그러한 불안 심리 같은 것도 이제 몰려서 사람들이 그때 공포 심리까지 유발이 되다 보니까 매매로 많이 몰린 그런 경향도 있었고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이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몰렸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이 많이 예를 들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많이 이미 올려져 있는 거를 억지로라도 낮추겠다라고 이제 좀 무리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역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왜냐하면 역사가 그동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같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수요 억제책이 되고 전세가율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수요 억제책을 펼치는 그런 대출 규제 정책 같은 게 나오게 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금은 당장에 그럴듯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 억제책만 들어오면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이 되고 지금 오히려 공포 심리가 조장이 돼서 나중에 더 대출 받기가 어려워져 지금 사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요동을 시킬지 아니면 안정화를 시킬지 오히려 낮출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배워왔고 보아왔던 정책들을 한번 보면서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 시점을 언제로 잡으실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좀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지만 또 네. 앞으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게 늘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고정금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되는지 네.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요? 이게 대출 종류별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변동금리 상품이 좋습니다. 이제 변동금리가 주담대보다 지금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오히려 변동금리 이제 신용대출 차주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의 이제 우량 차주 같은 경우에는 3%대 후반, 중후반도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내가 이제 신용 점수도 좋고 소득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3%대 중후반, 그리고 우대 이제 부수 거래를 통한 우대 금리를 적용을 받으면 3%대 중반도 이제 받아가시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보다 오히려 지금 그 신용대출 금리가 좋은 역전 현상이 벌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고, 물론 신용대출도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이 한 번 이제 신용대출이 일어날 때 몇십억이 일어나는 주담대와는 또 다른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이라든지 또는 비주택대출,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비주택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DSR 같은 경우에 개인대출로 이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제 변동형 상품이 금리적인 메리트가 큽니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보다 이게 비주택대출이라든지 이런 상가, 담보대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훨씬 변동형이 이제 메리트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담대 상품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한도도 중요하신 차주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DSR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 차주에 대해서는 한도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내가 한도와 금리를 같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리고 대출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무작정 변동금리만 선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종류별로 내가 어떤 대출을 받을지에 따라서 금리를 중점적으로 볼지 그리고 한도와 함께 볼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게 이제 이왕이면은 올해 상반기에 좀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실수요자분들이 영끌을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게 참 위험한 단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단어기도 한데, 저는 입지력이 없으면 영끌 절대 하지 마라. 오히려 그건 대출력이 없는 것이다. 이제 책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오를 집, 즉 좋은 자산에 스며든 좋은 빚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떨어질 집에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영끌을 해서 사면 나쁜 빚이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대출력을 활용한다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입지력이 있는 곳에 대출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자는 입지력이 있는 곳은 이미 많이 올라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공부를 해보시면은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서울 수도권 내에 유력한 단지들이 여전히 가격이 좀 멈칫해어 있는 그런 단지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지 공부가 필요한 거고, 사실 부동산이 불로소득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내 집 마련과 자산 증식을 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입지 공부가 항상 대출보다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출의 힘이 많이 필요하시다면 그때는 영끌하셔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영끌은 절대로 지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입지가 이제 수반이 됐는데 지금 내가 자본금이 너무 부족해. 근데 이 정도의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상급지에 입성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영끌을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어차피 소득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나갈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소득 범위 내에서 아까도 보셨듯이 연봉 대비해서 한 6배 정도만 대출이 나가고, 그것도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도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출 한도가 오히려 못 나와서 지금 고민이시지, 예전처럼 신용대출도 받고 주담대도 받고 이렇게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대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대출을 받으실 때는 꼭 원리금 통장, 즉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으셔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자를 위해서 좀 더 대출을 받으라 이게 아니고요. 이 사고의 전환을 좀 해달라는 의미인데, 제가 책에도 자세히 실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연봉 5천만 원이면 6배 한 3억 원 정도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잔금을 한 2억 5천 정도만 이제
이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금 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은 3억 원이 실행이 될 건데 2억 5천의 원금과 5천만 원의 원리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용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2억 5천만 원은 매도자에게 송금을 해서 잔금을 치르고 5천만 원은 내 원리금 통장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이체 날 알아서 그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이 상환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대출을 받아서 갚는 것에 허덕이면서 갚는데 너무 힘들다. 영끌족이 이제 죽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대출 활용법을 통해서 내 집이 오를 집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 다소 부침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본다면 원리금을 내면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오를 집을 보면서 여유 있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저는 소득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아서 원금 일부와 원리금 일부를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가장 현명한 대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출에 대해서 무작정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무슨 원리금 통장까지 내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친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평균 가격이 12억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12억 원의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당연히 은행 대출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먼저지 무작정 대출을 배척하고 대출은 나쁜 거야. 이렇게 부정적 인식으로 마음을 닫고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출을 좀 더 잘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은행 활용법은 뭐가 있을까? 대출을 내에서 원금과 원리금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 그걸 저는 이제 원리금 통장 활용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갚는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용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에서도 제가 봤는데 대출은 갚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을 잘 이용을 해주셨더라고요. 하는 거죠. 그러면 집은 대출로 사는 거고 대출은 그 집이 오를 집이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출을 받으러 갈 때 이 신용 점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혹시 신용 점수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신용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신용 대출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대출 연장도 불가능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SGI 보증서나 또는 이제 허그 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좋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 신용 점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연체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이 무조건 기본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 발급도 없고 대출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신용 점수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카드를 한 2개 정도까지 이제 발급, 체크카드 포함입니다. 발급해서 잘 이제 사용을 하시고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하고 결제일에 잘 결제를 하시는 분이 대출을 잘 받아서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하는 분이 무거래 내역보다 즉 사회초년생이나 주부같이 이렇게 아예 거래 내역이 없으신 분보다 이제 신용 점수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점수를 파악할 때 우리가 KCB 점수나 나이스 점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신용 점수를 파악하는 그 점수 분포도가 다 다르거든요. 거기서 신용 거래 내역을 이제 점수화 시켜줘요. 즉 카드를 얼마나 잘 발급을 받아서 잘 사용을 했는지 대출을 잘 일으켜서 잘 상환을 했는지 그러한 점수를 다 부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보다 대출을 잘 받아서 성실 상환을 하시는 분들이 신용 점수가 더 높고요. 반드시 이때는 연체를 하면 안 된다. 즉 영업일, 5영업일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 이렇게 연체를 하게 되면 전 금융권에 이제 통보가 되고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절대로 연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이잖아요. 연장을 할 때 내가 지금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점수 범위 내에서 한 1억 원 정도를 받았다. 연봉 이내에서. 근데 이게 연장 때 100% 연장이 되려면 일단 소득 관리, 신용점수 관리를 잘 하면 별 다른 이상이 없으면 1억 원을 이제 연장을 해주겠지만 이때도 신용점수가 낮아지면은 일부 상환 조건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2, 3개월 전, 즉 연장하기 2, 3개월 전에는 일부러라도 전액을 다 다른 통장에라도 넣어서 사용하시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일부러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은행의 상환 조건만 더 충족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푸는 꿀팁인데 네, 이렇게 해서 연장하기 2, 3개월 전에는 풀로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 중에 이제 뚫어만 놓고 안 쓰시는 분들도 다 대출 한도에는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연장에 있어서 내가 전체 금액을 다 연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 3개월 전에 반드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선결제라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 중에 결제일에 앞서서 한 5일, 5영업일 정도 전에 앱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담센터라든지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게 선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용점수가 오릅니다. 단기간에 크게 오를 수 있는 꿀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급하신 분들은 선결제도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꿀팁을 네. 많이 방출해 주고 사실 이제 계시는데요. 강의에서만 푸는 건데 네, 특별히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신용 점수를 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내 신용 점수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K10이나 나이스 이런 것들 통해서 네이버 페이라든지 또는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 신용 점수를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토스뱅크라든지 이렇게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내 신용 점수는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앱들을 잘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내 신용 점수를 확인하는 것도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맞나요? 아닙니다. 신용 조회만으로는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10이나 나이스 점수의 분포도에 신용 조회만으로 점수를 떨어뜨리는 요소는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조회만으로는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출을 일으키면 그때는 신용 점수가 떨어져요. 카드가 발급이 돼도 신용 점수가 일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의 건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꾸준히 하게 되면 나중에 오릅니다. 그 전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으나 이후에 연체 없는 성실 상환을 통해 신용 점수를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신용 조회를 통해서는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